오늘 1부에는 곽수종 리엔경제연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웃어주세요. 제가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착륙, 리세션, 침체 그 이야기하면서 상저하고를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고용도 미국 기준으로 50만이 넘어가고 소매 판매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 침체 없다. 노랜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경기 침체, 노랜딩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헷갈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경제를 보시는 입장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경제 대가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괜히 또 뭐라 그랬다고. 잘못 이야기하시면 우리 한 박사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 말씀을 뭐 경착륙, 연착륙 하실 때 조건이 있었죠. 네. 팬데믹 때문에 공급 사슬, 가치 사슬이 붕괴됐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물가가 11%니까 이거 잡으려 그러면 9% 포인트 떨어뜨려야 되니까 상당히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0.75 정도 네. 세 번을 올리고 하면서 가파르니까 아쿠야 이제 경제가 이래 가다가는 진짜 이 급추락 네,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 사실은 가장 하단계 노동시장이죠 현재. 엄청 뜨겁죠. 뜨겁죠. 이유가 네. 뭘까요? 뭐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이민자들 네, 그런 것들은 뭐 받지 않았었던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거를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 미경기를 살리면서 네. 그다음에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네, 네. 외국계 기업들도 물건을 팔고 싶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만들어서 지어.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현장이 뜨거워지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시간당 5불을 줘도 지금 못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시간당 하다죠. 5불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싼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민자들 최저임금을 네네네. 생각했을 때 그 네. 정도도 지금은 높은 거? 뭐 높은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근데 미국 현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노동시장이 어떻게 경직돼 있어서 직장을 옮기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하다니까 소득도 하다고, 소득이 하다니까 소비도 나쁘지 늘어나고. 않고. 네.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처럼 버블을 만드는 행태는 좀 줄어든 것 같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잡아서 땡겨 올려도 이게 쉽게 이 소비 성장이나 소득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연준도 금리를 한 4.75까지 올리고 나니까 물가가 6%대로 떨어져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만 미세 조정, 파인 튜닝만 하면은 이제 한 0.5 나지 0.4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노착륙인데 네. 노착륙하려 그러면 공중급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냥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공중급유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또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린다. 아니면 미중 간의 풍선, 세계 풍선을 격추를 시켰지만 미중 간의 어떤 화해 무드가 네. 발생을 해서 네.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간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이제 낙관론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노랜딩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나리오별로 나누면 금리를 5.25까지 가는 게 맞겠는가? 근데 지금 5.75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도 6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천장을 뚫어놨어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이 5.25 말씀을 하실 때 볼커 때 20% 금리가 소비자 물가가 20% 가던 걸 금리를 갖다가 뭐 거의 두 자릿수로 그냥 계속 올리면서 추락을 시킨 경험을 비춰봐서
이게 또 뭐 경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네.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발생된 거거든요. 공급망의 문제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거를 경기를 낮춘다,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네.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경제 내외생 변수들이 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화합을 이룰까? 이게 이제 연준이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많은 뭐 브래들리 연준 의장이나 이런 부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그렇게 경제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치적이지 않나. 또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상한 박사님의 눈치를 보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저 나한테 봅니다. 묻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상황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금리를 잡을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일어났는데 머리에 반창고 붙이는 격.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공급망 때문에 왼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오른 다리. 그래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뭐 연준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결국은 잘못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까요? 과거를 약간 제가 소환을 해볼게요. 네. 1989년도 베를린 장벽 무너졌죠. 네. 그 다음에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요. 네. 91년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구소련이. 네. 정치 경제 외적인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경제적인 건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PC 시대가 열리면서 급격히 산업이 다른 산업이 뛰어올라요. 디지털 산업이 뛰어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베를린 장벽 이후의 경제는 완전히 일대 전환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호황을 가져왔고,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시사하는 바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세계 경제의 25억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달러거든요. 네.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러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찍어냈어요. 적정량을 알까요, 모를까?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그래서 찍어냈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결과가 되니까 달러 값은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1989년 이후에 금리를 보시면 급전직하합니다. 어. 달러가 급전직하하죠. 그러다가 1995년에 일본 버블이 터지고 97년에 외환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를 네, 비롯한 네.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금리 상황이나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이렇게 끊어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로 보면 지금 우리가 무언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씨앗이 우리는 옥수수 종자라고 해서 계속 옥수수 씨앗이라고 뿌렸는데 날고 봤더니만 가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틀리고 막구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 저는 아까 이제 왼쪽 다리 끌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끌는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89년, 90년, 91년 상황과 비슷해요. 정치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대립구도,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현상. 근데 산업은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AI, IoT, 뭐 디지털, 로봇 모든 게 지금 다 꿈틀거려요. 네. 그러면 이 산업이 다우존스 J커브를 그리듯이 튀어 올라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저는 금리가 낮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추기보다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를 핑계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경제학 교과서는 경기가 좋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걔도 막 돈을 물고 다닐 때 그럴 때 소비를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단 시장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단 말입니다.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 금리 올리는 상황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나스닥이나 벤처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저금리 상황이 필요한데 이거를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이 또 뭔가 하나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 측면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럼 신금융 자본 이 새로운 자본 시장에서는 미국이 뭔가 헤지모니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시장의 흐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잡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낮다,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환율의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다. 네. 근데 마냥 상승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 자기들 부채가 얼마인데요. 채권 원리금 상환할 때 이자 상환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정 수준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보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6% 이상은 못 올릴 것 같다. 5.25는 뚫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5.25와 6% 어느 선상에서 금리가 끝이 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무슨 뭐 사실 이야기 네. 경청하고 있어요. 경청 네 진행을 하셔야죠. 경청하고 시청자 있어요. 모두 안 됩니다. 아니 시청자 모두를 경청하다가 네.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제 질문을 해야죠. 일단 제가 시청자 모두를 이해를 못해서 좀 드리 예, 지금 예. 금리 인상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 워딩이 잘못됐는 워딩이 게 좀 잘못됐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를 한다. 존재한다. 예,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하지만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그럼 그 정치적인 이유란 게 어떤 거? 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자 이제 네. 미국에 생활을 하시면 네네. 미 의회나 정부 쪽에 가서 이제 청문회나 이런 거를 하면 제일 먼저 의원들이 발언하기 전에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우리 미국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뭐냐? 미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상당히 밸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국 달러 가치를 밸류가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미국 정책하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의회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월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이해가 합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해가 합치된다고 보는 것은 미국 달러화가 강했을 때에 손해 볼 일은 별로 없다. 월가도. 왜? 강한 자본을 가지고 해외에 들어가서 새로운 금융시장의 룰과 헤게모니를 자기가 잡을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그런 실험적인 실험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었고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이제 조작 의심 관찰국. 관찰국. 예. 관찰 대상.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너희가 너희 나라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건 반대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네. 상대국 통화는 약세로 가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 질문을 바로 잡으면 어떤 질문이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유리해서 미국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데 네. 그거를 왜 강한 달러로 가느냐. 네. 당신이 지금 말하는 있는 신금융 자본주의의 그 구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약달러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기보다도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수출 많이 하나요 지금? 우리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같은데요. 그렇죠, 한 박사님. 근데 그건 이제 대중 적자고 대중 적자인데, 네네. 그러니까 대중 적자라는 미국한테는 말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중국 가는 게 미국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 질문을 제가 수정을 자꾸 해드리는 게 네. 질문하신 내용이 이쪽은 맞는데 저쪽 편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충되는 부분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치고 미국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가 12개월 연속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중국이?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 체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다. 상황이다. 지금도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만약에 물건을 중국 주소로 하나 보내보세요. 몇 개월 만에 도착하는지 검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다가 만약에 우편물을 한번 배달시켜 보세요. 얼마 만에 도달하. 옛날 같으면 급한 메일은 이틀 만에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한 달 내지 2달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붕괴돼 있어서 이게 자재를 쌓으려고 해도 자재도 없고 또 생산을 하려고 해도 자재가 없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고 노동자들도 지금 완전히 복구된 상태가 아니고 일반 제조업 쪽은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쫙 맞물려서 소위 카오스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상황을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놓고 올라가니까 우리 돈 많이 벌겠구나 환영 이게 아니라 저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IoT라든지 AI라든지 4차 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의 일단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산업에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투자잖아요. 네. 그럼 투자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투자권을 뭐로 표현하나요?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파워를 누가 갖느냐? 미국이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표피적으로는 IRA 법안 만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서 우리 안으로 투자해라 막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결국 쌓이는 거는 달러를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금융 패권을 놓지 않겠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시청자님들한테 오해를 아까 질문한 것 때문에 오해를 풀어드리고 한번 갈라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수출이 대중 수출이 뭐 전체 수출의 30%네 뭐 어쩌네 뭐 이러고 다음에 한참 많이 나갈 때 40%. 그다음에 중국하고 관련된 국가들의 수출까지 합치면 60%가 수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최종이 아니고 중간재죠, 중간재. 네, 우리 제품이 나가서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회사에서 한번 계량으로 한번 다 돌려봤어요. 그런데 각국의 GDP만큼 가요. 전 세계로 수출되는군요. 네,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가든 어느 경로를 가든 최종적으로 최종 종착지를 계산해 따져보면 미국이 GDP 한 25% 차지하고 있었을 때 미국한테 25% 갔고 유럽한테 20% 갔고 중국에 남아 떨어진 거는 뭐 9%가 얼마고 그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나라 GDP 사이즈만큼 최종 종착지가 가는 거라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간다 해서 이게 꼭 중국 거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기로는 대중 수출이 우리가 한 25%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네. 대미 수출이 한 13%, 네. 그다음에 3위가 베트남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는 표피적인 거고 네. 속내를 들여다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결국 그 경제 규모 사이즈만큼 우리가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 패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금리의 방향성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까 이제 5.25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상단은 한 6% 정도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살짝 주셨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실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5.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뭐 배경이라든지 근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 금융 패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바라다보는 게 금리 정책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요. 파월의 입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파월이 곧 통화 정책이고 금리 정책이다.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패권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모든 세계가 미국 주식 시장과 월가를 바라보고 벤처와 헤지 펀드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미국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디에다 굴리고 무엇을 위해서 굴리는가를 바라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하나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정책, 금리. 자, 금리를 왜 곽수정이라는 사람은 6%까지도 가능하냐라고 네. 놓고 보면 합리적인 경제학에서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5.25를 이야기할 때 그때 연준이 미팅을 할 수 있는 FOMC 미팅 횟수하고 지금 남아 있는 횟수하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4.75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한 번 올리면 0.25를 올리면 5, 0.5를 올리면 5.25 끝나요. 네. 그다음에 못 올려요. 그러면 시그널이 금방 다 도착해 버렸잖아요. 이제 안 올린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오르겠죠. 확 오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3월 달 끝나면 5, 6, 7, 9 계속 있거든요. 네. 11, 12.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연준은 그냥 겁만 주고 허풍만 떨면 세상 사람들이 미 연준을 어떻게 볼까요? 파월 의장을. 우습게 보겠죠. 그렇죠. 네. 저 사람은 뭐 말만 하고 올리지도 않네. 네. 과연 미국의 연준이 지금까지 그래왔나? 아무리 파월 의장이 카리스마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해왔단 말입니다. 올린다 그럴 때 올렸고 세게 올린다 그럴 때 세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6번 정도 기회가 더 있는데
두 번 안에서 5.25 또는 5.0 수준에서 끝을 내고 연말 돼서 내릴 걸 준비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어떻고 지금 뭐 소비자 판매가 어떻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으니까 올릴 것이다. 올려봤자 0.5 올리면 다 올렸네. 이게 답인데 왜 속된 말로 쫄죠? 왜 3,900대로 툭 떨어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힌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물가라고 하는 건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요인이 한 70%가 넘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앞으로 물가 수준은 6%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다. 머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6%대를 0.25 주사를 한 방 맞으면 5로 떨어질까? 아니면 0.5 주사를 한 방 맞으면 4.0으로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지속적인 물가의 대응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지만 시장도 핫한 분위기를 조금 식혀가면서 천천히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6%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관점이다. 예. 약간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미리 카드를 뭐 다 겁을 써버리면 주기 위해서 아주 지금 겁을 무지하게 먹었어 나. 네, 겁을 주기 위해서 미리 카드를 다 써버리면 뭐 우리가 작년에 걱정했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카드로 계속 남겨두면서 뭐 그럼요. 조금, 예, 네. 조금씩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 지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한계 수준의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준의 금리까지 올라왔는데 6%까지 올리면 붕괴가 된다. 근거가 지금- 뭐죠? 6%까지 가면 붕괴된다는 근거가 뭔가요? 못 견디죠. 왜 못 견딜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이게 이제 금융시장 사람들은 아무래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보고 그렇게 바라니까 이번 팬데믹 터지기 전에 중립금리를 2에서 2.5% 사이를 시장은 받고 네, 이제 경제학자들은 원래 조금은 좀 세게 나가니까. 세게 나가니까 아무리 낮게 봐도 2.5에서 3 나는 한 3.25까지 봤었거든요. 예. 테일러 준식으로 한번 돌려보니까 3.2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요즘 세상이 이제 저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3.25를 중립금리로 놔서 못 견디니 한 2%단 후반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2.5 정도를 중립금리라고 놓고 볼 때 금리가 2배, 지금 벌써 2배 왔단 말이에요. 네, 더 올려. 예, 그럼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예,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벌써 작살나서 나오잖아요. 예. 그 용어가 이게 센 용어가 나오네. 네. 지금 마이너스 20% 이렇게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과거 최악의 경기 침체 때 예. 지수들이 나오거든. 예, 그러면 그게 선행이잖아요. 예, 서비스 후행으로 따라오는 거고 물가는 그거 뒤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가면 일단 미국 경기는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고용 아직 뭐 이상한 형태긴 하지만 고용이 좀 탄탄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미국 경기는 뭐 웬만큼 주저앉는 정도 가겠죠. 난 동의하는 거는 미국 가계가 지난번 서브프라임 사태 때 한번 싹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네. 같은 금리 올린다고 그때 같은 붕괴는 안 온다. 이건 난 네. 동의하고. 예, 미국 경기가 조금 주저앉으면서 예. 나머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무지하게 힘들어지겠죠.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사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방금 한상환 박사님 말씀 주신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6%까지 올려버린다면 네네. 우리나라 금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네. 보통 1%에서 1.25%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도 한 4.75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기준금리가 4.75 가버리면 시장금리가 거의 뭐 한 15%까지 가버린다는 소리인데 합법적인 이제 그렇게 되면 남아날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없다. 네. 그럼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든 가계 부채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는 붕괴한다.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댓글에 엄청 달리실 건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을 하는가요? 안 하죠. 안 하겠죠. 뭐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왜 아니 근데 미국 경기도 미국 경기는 안 좋을 괜찮다고 보십니까? 거다라고 난 6%를 보는 올려도.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서비스업 분야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서비스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니까 제일 네.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나 몇 가지 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쪽에 그 가격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돼 가는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6%일 때 붕괴라는 단어는 좀 강한 단어 같고 네. 미국 경제도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점은 산업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고 네. 좀 막힐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벤처나 스타트업 네.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다. 왜? 그렇죠. 한국 경제 무너지고 중국 경제 무너지고 일본 경제 박살나면 결국 미국도 뭔가를 팔아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와서 소비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순환작용이 중간에서 차단돼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역풍, 백파이어가 존재를 해서 미국 경제도 두들겨 맞을 수 있다. 그게 지금 미국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까지도 열어놨다고 했지 6% 간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 더 올리면 아니면 한 번 더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5.25예요. 흔히 월가에서 말하던 공감대. 있는, 네. 그러면 그 다음 신호는 뭐예요? 안 올린다? 내린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유지했을 장기간 경우에 유지한다. 네. 단기간 유지했을 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그 불안전하냐면 그럼 내리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못하잖아요. 점도표 상으로는 이게 내리기 위해서. 그 내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4년도 말에는 내리겠다라고. 지금 경제 상황이 내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상황이 계속 하다면 네네.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시장에서 그 받아들이고 있는 예를 들면 하이어 for 롱거라고 하는 뭐 5.25, 뭐 5.25, 뭐 5.5, 뭐 5.5 올리고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없다. 하지만 인하도 안 하고 예. 네. 그리고 계속 간다. 네. 이 시장에서 노 그렇게 랜딩.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난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그렇죠. 왜냐면 가다가 계속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우습게 보죠 연준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바로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예. 인정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우리 그 금리에 어쨌든 우리가 금리 상단이 어디냐 터미널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터미널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6은 열어놨다는 거지 예. 6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6을 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 어디 정도까지 가겠다. 저는 5.75가 한계선이지 않나 싶어요. 5.75까지 갈 수 예, 있다. 5.75. 되게 제가 세게 보시네. 예, 저는 5점, 그러니까 6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테스트의 결과가 저는 미국 연준의 금리고 상단선 그거 하나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경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IMF가 중국 경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1%대 중후반에서 2%대 중후반으로 조정해 버렸거든요. 또 돌았을 좋아질 거라고 거-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과연 중국 경제가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5, 5.75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긴다고 봐요. 미국 네. 경제도. 근데 중국 경제가 3%대 성장을 실질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제 또 스토리가 저는 달라진다고. 그렇죠. 중국은 뭐 달라질 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다. 세계 경제를 결정짓는 거는 중국 경제의 부활, 회복. 네. 미국의 금리가 6%를 놓고 타치할 거냐 말 거냐를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 간을 보는 그 국면이 최악의 시나리오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세게 보시네. 6으로 갔다가는 나는 뭐 아니 뭐 그거는 미국 뭐 경제도 못 버틴다고 보니까 미국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옛날에 볼커 시대라 뭐 잘 아시겠지만 볼커 시대라든지 그린스펀의 시대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그 수준에 비하면 지금 경제가 그거를 못 버틸 정도로 경제가 험악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그 사이즈믹 시프트, 지각 변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6%도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할지. 중국이
미국 채권을 한 8천억 달러 들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1조 한 3천억 정도 들고 있고요. 8천억 달러밖에 안 깎고 예, 예. 많이 그걸 많이- 바꿨네. 예, 많이 바꿨습니다. 유로 쪽으로 바꾼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중국이 2003년도에 통화 바스켓 시스템으로 해서 새로운 기축통화 만들자 그랬다가 박살났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 중국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통화 바스켓 만들자, 기축통화 새로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채권을 이렇게 팔고 있단 말입니다. 네.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서프라임 때도 가만히 보시면 서프라임 때 중국이 런던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서프라임 채권을 CDS 채권을 400억 달러치 순간 매도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서프라임이 터져요. 한 3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미국으로서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수습할 거냐, 달러로 수습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조금 시청자분들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금과 달러 중에 두 개 다 들고 있으면 최고고 네. 만약에 금은 좋고 달러만 있다 그러면 아마 이 달러의 강한 이미지는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금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채권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서 10년물이 거의 4%까지 올랐거든요. 3.97까지 올랐나요? 어제 막 급등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 1월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2월에는 또 지옥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의 반응 어떻게 5.25, 5.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은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보셔야 있다라고 되겠죠. 봐야 예. 될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어떤 균열 파열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6% 간다는 말씀은 6%를 뚫을 수 있다는 말씀은 미국 경제도 붕괴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스카이라케팅, 그냥 슈팅할 수도 있다는 금리가. 채권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시장 국채 이야기하시는 시장 거죠?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5.75, 6 사이에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침몰했을 때 생기는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소를 약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네. 세월호 때 그 예. 이야기에 예, 있었는데 그 공간이 저는 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딱할딱거리고 숨을 쉬고 있을 때 네. 물이 다행히 빠지거나 구조대가 사는 나타나면 거고.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안전하게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미국도 알고 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권 시장이 금리가 3.9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의 지금 호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웬만큼 해서는 그렇게 가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경제는 안 좋은데 네. 채권의 수익성은 좋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경제가 연착륙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채권 시장은 보고 있지 않나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달에 가장 헷갈렸던 것이 채권 시장 박살나는데 주식은 또 버텼단 말이에요. 네. 주식은 또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조정 받긴 했지만 네. 뭐가 맞는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은 채권 금리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렇죠.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가니까. 예. 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997이네요. 4,000 붕괴됐거든요. 네. 근데 4,000이 붕괴됐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위치할 때 대통령 교체기에 네. 취임식 하는 그 기간에 이 지금 얼마냐 그러면은 2,000 얼마죠? 2020년도 2,50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2020년. 근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서 네. 그렇죠. 팬데믹이 있었죠. 네, 저 시기를 팬데믹이 얼마죠? 지난지 얼마였죠? 그때가 2020년 초니까. 2020년 예. 3월이었죠. 저 시기였죠. 조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제가 여쭙는 게 그거죠. 네. 2019년 12월 31일 날 WHO에서 네. 팬데믹이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가 우욱 할 때가 1월, 2월, 3월까지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릴 때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식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죠. 네. 하향을 네. 찍었단 말이죠. 이제 네.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보여줬죠. 네. 그다음에 3개월 지난 뒤에
V컵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4,700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007년도 서프라임 위기 나기 전에 다우 지수가 14,000이었어요. 네. 트럼프 때 4,700을 찍어요. 왜 찍죠? 뭐 그때야 뭐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미국 네. 제조업이 다시 부활을 했거나 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정말 그 폭락했던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네, 네. 가게도 돈이 많고 네. 단단해졌으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07년도 서프라임 나기 직전에 14,000이 된 게 아무런 미국에 뭐 제조업도 늘어난 게 없고 뭐 로봇도 뭐 많이 나타난 거 없고 드론도 없고 무인 자동차도 없고 전기차도 없는 상황에서 35,000, 32,000까지 막 뚫고 지나가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주가가 좋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그런 나타난 거 현상이 아닐까요? 있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또 낮았으니까 그렇죠. 그죠? 금리는 낮고 바로 저금리 그거죠. 상황이고, 네. 금리가 낮으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죠. 오르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포스럽게 5.75까지 훅 떨어지면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훅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 왜 비행기가 소낙비나 이런 강우를 갑자기 만나버리면 급강하해 버리잖아요. 사전 예고도 없이. 그런 형태로 훅 떨어질 수가 있다는 지점이 앞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사이에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사실 최근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101포인트를 찍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다시 104포인트까지 또 살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의 방향성도 강달러로 계속 그렇죠. 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달러 값이 비싸진다. 달러 값이 비싸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네. 오늘도 1,304원인가요? 오늘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간다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가도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이게 다 하나의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 되면은 하나의 논리성이 없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시장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흔히 하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가는 기업의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 그럼 지금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준다는 말은 수익이 준다는 말이고 물건 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도 선반영해서 하락한다.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만 나와 보십시오. 제가 네. 볼 땐 미 연준 제롬 파월 입에서 5.25가 무조건 상한선이고 더 이상 금리 올릴 생각 없고 오히려 떨어뜨리면 떨어뜨릴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아마 주가는 5천 칠 겁니다. S&P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매파들은 막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달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도 강세로 갈 거고 주식시장은 조금 어려워질 거다. 경기도 조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주가 지수 제가 만든 시나리오는 2,200에서 2,500 사이. 환율은 코스피 기준 코스피 말씀하시는 기준. 겁니까? 네. 그다음에 환율은 S&P가 아니에요? 예, S&P라는 줄 알고 지금 무서움으로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나라 네네. 원달러 환율은 죄송합니다. 네. 1,300원에서 1,400원 사이. 근데 그래서 2,200에서 2,500이면 아주 큰 충격을 지금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국이 6%까지 간다는 말은 미국 경제도 네. 백파이어를 받게 돼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이게 또 같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일 금토가 열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동결을 주장했는데 내일 동결 받죠. 네. 대부분 동결인데 엊그저께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채권 매니저들은 100몇 명 조사를 한 60명 정도가 인상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정말 순식간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금리가 막 급등하고 지금 페드와치에서도 미국에서 뭐 75bp 올리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어떻게
전망하신. 왜 혼란스럽죠? 저는 혼란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 동결? 동결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아니 대통령께서도 네. 하시는 말씀이 서민들 지금 다 죽는다. 너희들 금리 올리는 바람에. 지금 한국은행은 약간 독립적인 기관인데 대통령 말을 듣는다. 한국은행이 독립적 기관이었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저 시중은행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네, 대한항공처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부 정책을 반영해서 이제 동결 기조로 갈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은 25bp 올리니 50bp 올리니 하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50bp. 혹시나 미국이 혹시나 50bp 올리면 175bp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니요, 뭐 그 다음에 또 올리면 되죠. 네. 한번 스탠스를 보고. 그렇죠. 미국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맞춰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유럽 중앙은행이 잘 아시지만 지금 금리를 상당히 강하게 막 올리고 있거든요. 네. 0.75까지도 올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미국 대신에 이제 대타로 유럽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잡는데, 그러니까 밸런싱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이게 팽팽하게 날지 이렇게 돼버리면 오른쪽으로 꼬라박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와중에 유럽 쪽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평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제 그러면 신흥국, 한국과 같은 국가는 신흥국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유로화나 달러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같은 쪽에서는 이 편형을 맞추는 걸 봐서 저 비행기가 앞으로 가겠다, 뒤로 가겠다, 옆으로 가겠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음 금통위에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미국의 금리차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언제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정부 눈치를 볼 거다. 아니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도 네. 그렇잖아요. 네. 외환위기 때 서민들이 금가락지 팔아서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매각했다가 네. 뭐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뭐 먹튀했다는 이야기도 네, 들었고 네, 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해서 성과급 잔치나 이런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해도 뭐 수익을 냈으니까 하는 건데 뭐 개인 기업인데 저들이 뭐라 감나라 대추나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조용히 했으면 좋은데 떠들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제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ATM 머신 다른 은행 거 쓰면서 900원 수수료 내고 한 다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카드 쓰시면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 한 점수가 700점대 있는 사람들은요. 장기 대출, 단기 대출 받으시면 네. 20% 내세요, 이자를. 오. 그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과연 국민의 고통을 감내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게 대통령께서 뭐 직접 나서가지고 시장 보고 금리 내려, 금감위원장 아니시잖아요. 한국은행장도 아니시고. 네네. 저는 이제 그런 뜻을 아마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은행 쪽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가 지표가 지금 5%대 네, 5.2가 나왔죠. 5.2가 나오잖아요. 체감 물가는 한 20% 되는데 아, 대단하죠. 지금 5% 수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체감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지금 정상 아닌가요? 통계적으로는 5%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물가도 높은데 금리까지 올리면 서민들 살기 힘들 테니 금리 부담이라도 줄여주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는 금리를 안 올려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거는 서민의 고통.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물가는. 예, 왜 그러냐 지금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3.9에서 2달 연속 올랐거든요. 4%까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 공공요금 오른다, 뭐 한다, 그런 막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미국도 물가를 세 개를 놓고 봐요. 네네. 일반 소비자 물가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뺀 거. 네. 그다음에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그 슈퍼가 뭐냐면은 주택 가격 이 반영이 돼요. 요 주택 가격,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요거를 쏙 빼고 보는 게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다.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한 4%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네. 하나의 명분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체감 물가는 20%. 사람마다 틀리죠. 저 지난달에 가스 값이 48만 원 나왔거든요.
가스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사실 보통 한 뭐 5만 원 이랬었는데요. 아니 뭘 예. 하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불장난을 좀 많이 하셨나? 그러니까 온도를 한 22도 맞춰놓고 네. 2시간마다 회전하는 걸 왜냐하면 저희들 집이 밑에가 뻥 뚫려 있는 네네. 구조예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차가우니까 많이 아. 추워서 그게 좀 불편하다. 예. 필로티 구조라고 필로티 하죠. 구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시간마다 돌게 하고 온도도 19도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19도면 엄청 예. 추운데.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 체감 물가라는 것도 그런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한국은행은 동결 기조로 저는 동결한다고 봅니다. 갈 네. 것이다. 그럼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할 거 이것만은 좀 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뭐 지표나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의 입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포지션.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 금리 말씀하시고 뭐 IRA 법안 뭐 막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중국은 좀 이렇게 떼놓고 보시는데 저는 핵심 포인트가 중국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다음 주에 양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중국이 내느냐. 지금 오늘 그 일간지에서도 나왔지만 뭐 상해나 텐진이나 이쪽 항구의 모든 그 시설, 물류 시설이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뉴스가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 물류 이동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 중국 경제가 저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한 박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회해서 미국 가는 것도 없고 일본 가는 것도 없고 유럽 가는 것도 없다는 말이 되니까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쌓이게 되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되고 미국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는 금리를 더 안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75에서 6%의 공기 파켓, 에어 파켓 사이 존에 해당하면 우리도 거의 에어 파켓 상황에 도달해서 할딱할딱거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를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중국 경제도 같이 보셔라.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저희 9월달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현금 좀 들고 있자. 예. 현금 들고 있으면 주춤할 게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랑 여건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 그 당시보다 부동산 엄청 많이 떨어졌고 뭐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뭐 반등하고 있고 여건이 좀 달라졌는데 현재는 어떤 쪽 자산군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여건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현금 들고 있으면 줍줍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 당시에 줍줍하려고 현금을 들고 계셨으면 지금은 이렇게 보고 메뉴판에 5가지만 있었는데 지금 한 20가지가 메뉴가 늘어난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메뉴가 5장, 6장 더 생길 것인지 아니면 메뉴 숫자가 줄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네네. 되겠죠. 네네. 그럼 저는 금리를 5.75에서 6의 에어파켓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시장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놓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현금을 조금 더 들고 있다가 그렇죠. 메뉴가 아직까지는 더 늘어나면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 한국의 대부분 가게들이 70%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들고 계시고요. 미국은 주식 형태로 들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주식시장,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격차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위기가 오면 부동산 시장에 그냥 집중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하나의 그 시그널 효과만 하지만 미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험성은 뭐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나 많이들 말씀하셔서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낙폭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 근데 정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뭐 소득분이 5분위와 4분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계시니까 이분들은 자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 떨어져도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안 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분들이 셀 오프 하게 되면 다 매도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중산층들이 더욱더 외환위기 때처럼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부동산 쪽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뭐 그 정도로 해놓죠. 뭐. 예. 네. 예. 다음에 또 나오셔서 메뉴판이 좀 많아지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지금까지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